장례가 끝나고 찾아온 현실은 지옥보다 차가웠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에는 그녀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밤이면 빚쟁이들이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김씨,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돈은 갚아야지. 애새끼들 팔아서라도 갚아. 그 소리에 놀라 깬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떨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쥐약이라도 사서 아이들 밥에 섞어 먹이고 다 같이 저승에 있는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밤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 배고파. 잠결에 칭얼거리는 큰아들 철수의 목소리, 그리고 말라버린 빈 젖을 힘껏 빨아대는 막내의 입술. 그 생명력이 죽으려는 어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 죽긴 왜 죽어.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악착같이 살자. 내가 악귀가 되어서라도 너희들은 살린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붉은 피도 썩은 물보다 못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까요? 여기 평생 손톱이 빠지도록 돌산을 일궈 100억 원의 기적을 만든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훔쳐간 도둑들은 다름 아닌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장남과 며느리였습니다. 엄동설안의 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70대 노모.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돌아온 막내딸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부터 3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실화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3년 여름, 장마는 지독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비는 32살 김순자 씨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성실했던 남편은 무너진 공사장 축대 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남편 앞에서 순자는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올망졸망한 사남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나보고 어쩌라고. 이 핏덩이들을 두고 혼자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순자의 절교가 빗소리에 묻혀 떠내려갔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5살, 그리고 등 뒤 포대기 속에서 젖을 찾는 갓난쟁이 막내 지은이까지.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빚쟁이들의 독촉장과 마을 뒷산에 붙은 쓸모없는 돌산 3,000평이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찾아온 현실은 지옥보다 차가웠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동네 구멍가게 외상장부에는 그녀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밤이면 빚쟁이들이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날부터 32의 여자 김순자는 죽었습니다. 대신 내 아이를 지키는 어미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심리박 갯벌까지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물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갯벌에 들어가 물이 차올라 허리까지 찰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은 갯벌 흙으로 까맣게 물들었고 바닷바람에 얼굴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그녀는 허리춤에 감은 새끼줄을 더 꽉 조여맸습니다. 아지매요, 물 들어온다. 안 나오나? 죽을락하나? 동네 사람들이 소리쳐도 그녀는 바지락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지락 하나가 철수의 공책이었고 영희의 신발이었으며 막내 지은이의 분유였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그녀는 가장 목소리가 큰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싱싱한 바지락이 왔어요. 떨이요, 떨이. 애들 밥 좀 먹이게 좀 사주소. 젊은 과부가 억척을 떤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갯벌일로만은 빚을 갚고 내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향한 곳은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유산, 마을 뒷산의 돌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땅은 귀신도 거르겠다. 돌이 많아서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땅을 뭐하러 끼고 있나.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돌무더기 아래 숨겨진 흙냄새가 맡아졌습니다. 이 땅만이 살 길이다. 내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이 돌산을 옥토로 만들리라.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밤이 되면 그녀는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바위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하나를 캐내면 그 자리에 피가 고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가혹한 운명을 향한 한 젊은 과부의 처절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비웃었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척박한 땅에서 황금이 솟아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이 훗날 자식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처음 쌀밥을 지어 먹이던 날,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습니다.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먹는 새끼들을 보며 순자는 배가 불렀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큰아들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숭늉 그릇을 들어 마시며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는 아까 밖에서 배 터지게 먹었다. 고기 반찬에 밥 2그릇이나 먹어서 배가 빵빵하다. 니들 많이 먹어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였지만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남 철수.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기 안 죽이려고 순자는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몰래 철수 밥그릇 밑에 숨겨주곤 했습니다. 철수야, 넌 우리 집 기둥이다. 네가 잘 돼야 동생들이 산다. 알았지? 어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미의 그 헌신적인 편애가 훗날 괴물을 키우는 먹이가 될 줄은. 그리고 그 괴물이 30년 뒤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 여사를 두고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모자라 돌산댁이라 불렀지요. 여자의 몸으로 소도하기 힘든 밭일을 해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문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떼려갔을 게였습니다.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아무리 인주를 묻혀 눌러도 종이에 붉은 뭉텅이만 찍힐 뿐 사람의 무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매여, 손 좀 펴보이소. 일을 얼마나 했길래 손바닥이 이래 반질반질합니까? 지문이 다 닳아서 인식이 안 되네 얘.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김 여사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그 뭉툭한 손가락들이 바로 그녀가 살아온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김 여사는 오로지 땅만 팠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 달이 머리 꼭대기에 뜰 때까지 그녀의 친구는 홈이었고 그녀의 연인은 괭이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길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흙투성이 촐로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돌산은 저주받은 땅이라 했습니다.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땅. 호미를 내리찍으면 불꽃이 튀고 손목이 시큰거려 장정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바위들과 싸웠습니다. 제 몸뚱이보다 큰 바위가 길을 막으면 지렛대를 이용해 밀고 또 밀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바위가 쿠궁하고 굴러떨어질 때의 그 희열. 그건 마치 가난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위를 깨다 파편이 튀어 정강이가 찢어졌습니다. 폐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녀는 된장을 쓱 바르고 헝겊으로 동여매고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놈의 돌덩이들아. 내 새끼들 입에 쌀밥 넣어주려면 너희들이 비켜줘야겠다.
그녀는 바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1평, 2평, 돌산은 조금씩 붉은 황토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거름이 되어 죽은 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년 저거 서방 잡아먹더니 기어이 돌았네. 저 돌산이 밭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독하다 독해. 여자 혼자 무슨 힘으로 저걸 하겠다고. 애들이나 잘 건사하지. 들렸습니다. 귓등을 때리는 비웃음 소리. 하지만 김 여사는 귀를 닫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비웃음을 거름 삼았습니다. 두고 봐라. 지금은 니들이 비웃지만 내 땅에서 나는 고구마, 고추가 이 마을에서 제일 실하게 열리는 날, 그때는 니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 숙일 거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는 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식은 보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고추장 하나 찍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땀이 말라 소금이 되어 등짝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짠내 나는 소금꽃이 바로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돌산이 밭이 되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산에서 부옅토를 지워 나르고 똥장군을 지고 수백 번을 오르내린 끝에 만든 옥토. 첫 수확을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미 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어린아이 팔뚝만한 붉은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김 여사는 고구마를 품에 안고 밭고랑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돈 냄새가 났고 밥 냄새가 났고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고구마를 팔면 철수 운동화도 사줄 수 있고 영희 책가방도 지은이 크레파스도 사줄 수 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해냈어. 당신이 남긴 이 몹쓸 돌산이 이제 우리 새끼들 살릴 황금밭이 됐어. 그녀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쳐 산을 울렸습니다. 그날 캔 고구마는 시장에서 제일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돌산댁 고구마는 달고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부러움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더 이상 미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4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는 장한 어멈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기름져 갈수록 그녀의 몸은 싸가갔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가고 무릎 연골은 닳아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장남 철수가 읍내 중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른날 밭일을 하던 차림 그대로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흑투성이 몸빼바지에 낡은 고무신, 머리에는 수건을 뒤집어 쓴 채 아들이 좋아하는 찐 고구마를 싸들고 갔지요. 철수야, 엄마 왔다! 교문 앞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나오던 철수가 엄마를 봤는데, 그런데 아들은 엄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야, 저 아줌마 니네 엄마 아냐? 라고 묻자 철수는 얼굴을 익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식모 아줌마야.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모. 그래요. 아들 눈에는 흑투성이 엄마가 창피했을 겁니다. 김 여사는 아는 척도 못하고 학교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책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새끼 기를 죽였구나. 다음엔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그녀는 도시락을 수의실에 맡기고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땅을 더 넓혀서 더 부자가 돼서 우리 철수 기집지 않게 해주겠다고.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서 흙 묻은 엄마 따위는 잊고 살 수 있는 높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 삐뚤어진 모성애가 훗날 자신을 찌를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이 땅만이, 이 황무지만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 여사를 두고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마저도 모자라 돌산댁이라 불렀지요. 여자의 몸으로 소도하기 힘든 밭일을 해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문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떼려갔을 때였습니다.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아무리 인주를 묻혀 눌러도 종이에 붉은 뭉텅이만 찍힐 뿐 사람의 무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즈매여, 손 좀 펴보이소. 일을 얼마나 했길래 손바닥이 이래 반질반질합니까? 지문이 다 닳아서 인식이 안 되네 예.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김 여사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그 뭉툭한 손가락들이 바로 그녀가 살아온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김 여사는 오로지 땅만 팠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 달이 머리 꼭대기에 뜰 때까지 그녀의 친구는 홈이었고 그녀의 연인은 괭이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길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흙투성이 촐로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돌산은 저주받은 땅이라 했습니다.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땅. 호미를 내리찍으면 불꽃이 튀고 손목이 시큰거려 장정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 바위들과 싸웠습니다. 제 몸뚱이보다 큰 바위가 길을 막으면 지렛대를 이용해 밀고 또 밀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던 바위가 쿠궁하고 굴러떨어질 때의 그 희열. 그건 마치 가난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위를 깨다 파편이 튀어 정강이가 찢어졌습니다. 폐가 줄줄 흐르는데도 그녀는 된장을 쓱 바르고 헝겊으로 동여매고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놈의 돌덩이들아. 내 새끼들 입에 쌀밥 넣어주려면 너희들이 비켜줘야겠다. 그녀는 바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1평, 2평, 돌산은 조금씩 붉은 황토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거름이 되어 죽은 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전년 저거 서방 잡아먹더니 기어이 돌았네. 저 돌산이 밭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독하다 독해. 여자 혼자 무슨 힘으로 저걸 하겠다고. 애들이나 잘 건사하지. 들렸습니다. 귓등을 때리는 비웃음 소리. 하지만 김 여사는 귀를 닫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비웃음을 거름 삼았습니다. 두고 봐라. 지금은 니들이 비웃지만 내 땅에서 나는 고구마, 고추가 이 마을에서 제일 실하게 열리는 날, 그때는 니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 숙일 거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는 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식은 보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고추장 하나 찍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땀이 말라 소금이 되어 등짝에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짠내 나는 소금꽃이 바로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돌산이 밭이 되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산에서 부옅토를 지워 나르고 똥장군을 지고 수백 번을 오르내린 끝에 만든 옥토. 첫 수확을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미 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어린아이 팔뚝만한 붉은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김 여사는 고구마를 품에 안고 밭고랑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돈 냄새가 났고 밥 냄새가 났고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고구마를 팔면 철수 운동화도 사줄 수 있고 영희 책가방도 지은이 크레파스도 사줄 수 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해냈어. 당신이 남긴 이 몹쓸 돌산이 이제 우리 새끼들 살릴 황금밭이 됐어. 그녀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쳐 산을 울렸습니다. 그날 캔 고구마는 시장에서 제일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돌산댁 고구마는 달고 맛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부러움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더 이상 미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4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는 장한 어멈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기름져 갈수록 그녀의 몸은 싸가갔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가고 무릎 연골은 닳아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장남 철수가 읍내 중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른날 밭일을 하던 차림 그대로 아들의 학교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흙투성이 몸빼바지에 낡은 고무신,
머리에는 수건을 뒤집어 쓴 채 아들이 좋아하는 찐 고구마를 싸들고 갔지요. 철수야, 엄마 왔다! 교문 앞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나오던 철수가 엄마를 봤는데, 그런데 아들은 엄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야, 저 아줌마 니네 엄마 아냐? 라고 묻자 철수는 얼굴을 익히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식모 아줌마야.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모. 그래요. 아들 눈에는 흑투성이 엄마가 창피했을 겁니다. 김 여사는 아는 척도 못하고 학교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책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새끼 기를 죽였구나. 다음엔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그녀는 도시락을 수의실에 맡기고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땅을 더 넓혀서 더 부자가 돼서 우리 철수 기집지 않게 해주겠다고.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서 흙 묻은 엄마 따위는 잊고 살 수 있는 높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 삐뚤어진 모성애가 훗날 자신을 찌를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이 땅만이, 이 황무지만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늙어버린 김 여사. 이제 그녀의 허리는 기역자로 굳어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비가 오면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돌산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고구마와 고추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풍요의 땅. 아이고, 내 새끼들, 오늘도 잘 컸네. 김 여사는 밭에 나가 작물들을 쓰다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넓은 빈집에 홀로 남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자식이었고 이 흙이 남편이었습니다. 그저 이 밭에서 난 것들을 팔아 서울 사는 철순에 쌀 보내주고 손주들 용돈 붙여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이 땅 지키다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가야지. 그 소박한 꿈이 거대한 태풍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읍내 군청에서도 보기 힘들다던 고급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김 여사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김순자 여사님 댁입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질반질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김 여사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건설사 직원, 부동산업자, 투기꾼들. 이유는 단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김 여사의 땅 3,000평이 노른자위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대박 나셨습니다. 여기가 상업지구로 지정됐어요. 이제 밭농사 안 지으셔도 됩니다. 평생 동방석에 앉게 되셨다고요. 평생 호미질만 알던 김 여사는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상업지구가 뭔지, 개발이 뭔지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적힌 숫자는 까막눈인 김 여사가 봐도 0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상금이랑 땅값 합치면 어림잡아 100억은 넘습니다, 어르신. 100억. 1, 10, 100, 1000. 손가락을 꼽아봐도 가늠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평생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려 벌벌 떨던 그녀에게 100억은 현실이 아닌 마치 구름 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게 다 내 돈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이제 이 마을에서, 아니, 이 군 전체에서 할머니가 제일 부자십니다.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쓸모없던 돌산이, 내 손톱이 다 빠지도록 파냈던 그 돌덩이들이 전부 황금덩어리였다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는구려. 근데 나는 무섭소. 이 큰 돈을 내가 어찌 감당하오. 밤이 깊도록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우리 철수 맨날 사업한다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데 빚 싹 갚아주고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줄 수 있겠구나. 우리 둘째 영희,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고생만 했는데 좋은 아타트 한 채 사줘야지. 우리 똑똑한 막내 지은이 변호사 됐다고 해도 맨날 월세살이 하는데 사무실 하나 근사하게 차려줘야지.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좋은 옷, 그런 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 내 새끼들 허리 펴고 살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김 여사는 쭈글쭈글한 입가에 소녀처럼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돈이 자식들을 갈라놓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입장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역시 장남 철수였습니다. 철수야, 애미다. 아, 엄마. 왜 또 아침부터 전화야? 나 바빠. 용돈 필요해? 아들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늘 그랬듯 돈 달라는 전화할까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철수야, 놀라지 마라. 우리 밭이 개발이 된단다. 보상금이 100억이라던가 뭐라던가. 예? 뭐라고요? 100억이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귀찮아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끈적하고 비열한 탐욕의 목소리가 전선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0억이라뇨? 꼼짝 말고 계세요. 당장 내려갈게요. 아무한테도 도장 주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온다는 사실이 그저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의 입가에 번지는 섬뜩한 미소를. 효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악마가 깨어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 불과 4시간 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 땅끝마을까지 평소라면 멀어서 못 간다, 바빠서 못 간다 핑계만 대던 아들 레위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고요하던 시골집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장남 철수와 며느리 미정이 내렸습니다.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며느리는 내리자마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여보, 여기 소똥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내 구두에 흙 묻는 거 봐. 조용히 해. 100억이 걸린 일이야. 냄새가 아니라 똥을 밟아도 웃어야 한다고. 철수가 며느리의 옆구리를 쿡 찢어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며느리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갈라지며 달콤하게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김 여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명절 때도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 레위가 제 발로 찾아와 큰절까지 올리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불효자 철수가 왔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철수는 넙죽 절을 하고는 김 여사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 연기 나무주연상 감이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질세라 김 여사의 팔짱을 끼며 알랑거렸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제가 진작 와서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사는 게 바빠서. 김 여사는 그들의 가식을 의심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와준 게 고맙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흙만 파느라 사람의 온기에 굶주려 있던 그녀에게 자식들의 거짓된 친절은 너무나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아니다. 니들 바쁜 거 내가 다 안다. 밥은 먹고 왔냐? 내가 얼른 씨암탉이라도 잡으마. 그들은 트렁크 가득 실어온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홍삼, 비단이불. 김 여사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싼 물건들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시죠? 제가 마사지 자격증도 있잖아요. 여기 뭉친 것 좀 봐. 어머, 세상에. 평소 시골 냄새 난다고 곁에도 안 오던 며느리가 김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고 발까지 씻겨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가, 하지 마라. 내 발 더럽다. 밭일하다 와서 흙투성이야. 어머님도 참, 이 발로 우리 남편 키우시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서방님 주셨잖아요. 더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발이죠. 며느리의 입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김 여사의 어깨 너머 장롱과 서랍장을 바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중요한 땅 문서와 인감도장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찾기 위해서지요. 저녁 밥상이 물려지고 밤이 깊어지자 철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땅을 꺼져하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냐, 철수야? 무슨 걱정거리 있냐? 사실은요, 제가 어머니 뵙기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부도 위기까지 몰려서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김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종 같은 내 새끼가 길바닥에 나앉게 쫓겼다니. 뭐라니? 부도라니? 그럼 어쩌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아들 철수잖아요. 이번에 100억 보상금 나오면 그거 그냥 두시면 세금으로 반은 뜯겨요. 나라 도둑놈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철수는 김 여사의 무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세금, 법, 증여. 평생 호미질만 알던 김 여사에게 외계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명의만 잠깐 옮겨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큰 빌딩 하나 사서 어머니 모시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게 해드릴게요. 네? 어머니, 저 믿으시죠? 함께 살자는 말. 빌딩을 사서 여왕처럼 모시겠다는 말. 무엇보다 아들이 망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모성애. 그 모든 것이 김 여사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믿다마다. 내 새끼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냐? 나는 돈 같은 거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저 니들이랑 오순도순 밥이나 같이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하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친정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됐다. 걸려들었다. 그 교활한 눈빛을 보지 못한 채 김 여사는 장롱 깊은 곳에서 무언개를 꺼내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영혼이 담긴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제 비극의 서막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지옥이 열릴 직전이었습니다.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신 마른 수세를 해댔습니다. 그 과장된 몸짓은 김 여사의 가슴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왜 그러냐, 철수야. 뭐가 그리 문제냐? 어머니, 이거 보세요. 100억을 그냥 받으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60억을 떼간대요. 60억이요. 가만히 앉아서 그 피 같은 돈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요. 세금. 평생 흙만 파고 산 김 여사에게 나라님과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지만 내 땅값의 절반 이상을 빼앗긴다는 말에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떼가냐? 도둑놈들이네, 도둑놈들이야. 그럼 어쩌냐?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증여랑 신탁을 섞어서 명의를 법인으로 돌려야 해요. 복잡해서 설명해드려도 모르시겠지만 여하튼 지금 당장 안 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요. 철수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김 여사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공포. 그것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김 여사가 머뭇거리자 이번엔 며느리 미정이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연신 마른 세수를 해댔습니다. 그 과장된 몸짓은 김 여사의 가슴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왜 그러냐? 뭐가 그리 문제냐?
어머니, 이거 보세요. 100억을 그냥 받으면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60억을 떼간대요. 60억이요. 가만히 앉아서 그 피 같은 돈을 다 뺏기게 생겼다고요. 세금. 평생 흙만 파먹고 산 김 여사에게 나라님과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지만 내 땅값의 절반 이상을 빼앗긴다는 말에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떼가냐? 도둑놈들이네, 도둑놈들이야. 그럼 어쩌냐?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증여랑 신탁을 섞어서 명의를 법인으로 돌려야 해요. 복잡해서 설명해드려도 모르시겠지만 여하튼 지금 당장 안 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요. 철수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어머니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공포, 그것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김 여사가 머뭇거리자 이번엔 며느리 미정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그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이번에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저희 정말 한강 가야 해요. 아이고, 아니다. 내가 왜 내 새끼들을 못 믿냐. 그런 무서운 소리 마라. 그럼 도와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물려주실 거잖아요. 조금 일찍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평생 발 씻겨드리고 업고 다닐게요. 네? 며느리의 눈물은 김 여사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자식이 죽겠다는데, 자식이 한강에 가겠다는데 100억 땅이 대수겠습니까? 김 여사의 머릿속엔 오직 내 새끼들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 그 안에서도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둔 검은 비닐봉지. 그 봉지를 열자 꼬질꼬질한 손수건이 나왔고 손수건을 풀자 다시 하얀 한지가 나왔습니다. 그 속에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인감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땅 등기를 칠 때 읍내 도장 파는 집에서 3,000원 주고 팠던 그 목도장. 그 도장을 찍어 땅을 지켰고 그 도장을 찍어 자식들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김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능이었을까요? 이 도장을 넘겨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거라는 걸 그녀의 영혼은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면 되는 거냐?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등 뒤로 철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 이리 주세요. 철수는 어머니가 망설일 틈도 주지 않고 도장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그 손길은 거칠고 빨랐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서류더미, 토지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 위임장. 김 여사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 읽어볼 새도 없었습니다. 까막 눈인 그녀에게 그저 종이는 종이일 뿐. 여기, 그리고 여기에 찍으시면 돼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그래, 여기 말이냐?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그 붉은색이 마치 김 여사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30년 세월이, 갯벌에서 흘린 땀이, 돌산에서 깨진 발톱이 허무하게 아들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0억 원의 권리가 단 1분 만에 넘어갔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자고 가라며 이부자리까지 받은 어머니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급한 불 끄러 가야 돼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아니 도망치듯 그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이 닫히자마자 썬팅된 창문 안에서 철수와 미정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킬킬거렸습니다. 봤지? 늙은이라니까. 그냥 껌이네 껌. 자기야, 진짜 대박이다. 이제 이거 다 우리 거야.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김 여사. 멀어지는 붉은 자동차 미등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우리 철수 이제 걱정 없이 사는 거지? 그럼 됐다. 애미는 그걸로 됐다. 찬바람이 불어와 텅 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도둑에 인생을 송두리째 털린 줄도 모른 채 그녀는 차가운 밤하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장을 넘겨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연락하겠다던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도를 막으려라 동분서주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김 여사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철수 사업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내 땅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화기 너머에선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잡혀간 건 아닐까? 감옥에라도 간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 같아진 김 여사는 결국 짐을 꾸겼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밥은 굶어 다니는 거 아닌지. 김 여사는 텃밭에서 딴 고추, 깻잎,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묵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버스인 줄도 모른 채. 물어물어 찾아간 아들의 주소지는 다 쓰러져가는 새빵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개를 젖혀도 끝이 안 보이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맞나? 우리 철수가 망했다는데 이런 데 살 리가 없는데? 김 여사는 주소 쪽지와 건물을 번갈아 보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로비 앞 자동문이 열려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부도났던 사람이 밍크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채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김 여사가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김 여사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며 놀라더니 황급히 다시 건물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애미야! 나다! CM이다! 문 좀 열어라!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 아니면 못 들어가요. 보안요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김 여사는 유리문에 매달려 사정했습니다. 아저씨, 내 아들이 여기 살아요. 방금 며느리가 들어갔다고요. 서울까지 왔는데 얼굴만 좀 보게 해줘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네, 사모님. 네, 알겠습니다. 잡상인이라고요? 네, 쫓아내겠습니다. 잡상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이 알면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다른 입주민이 들어갈 때 몰래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0층까지 관절염 걸린 다리를 끌고 기어 오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철수야, 애미다. 문 좀 열어라. 엄마가 김치 싸왔다. 한참 만에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고 뒤쪽 소파에는 철수가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서요? 경비실에 얘기했는데 기어이 올라오셨어요. 수준 떨어지게. 애미야, 수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철수야, 부도 났다며. 엄마가 걱정돼서 죽이라도 쑤어주려고. 그러자 뒤에 있던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가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울 곳이 아니라고요. 부도? 그거 다 쇼였어요. 어머니 땅 100억 보상금 이미 제 법인 명의로 다 넘어왔고요. 세금 처리도 끝났어요. 법적으로 어머니랑 저는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리고 냄새 나니까 그거 다 치우고 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스토킹으로. 가세요. 뚝. 인터폰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화해졌습니다. 땅을 뺏긴 것보다 돈을 뺏긴 것보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네가 아니지. 네 말이 아니지.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응?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대리석 볼도에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던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0억을 꿀꺽 삼키고는 늙은 어미를 쓰레기처럼 문 밖에 버렸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김 여사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곡소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배신의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돌아선 그날 밤. 장남 철수와 며느리 미정은 강남 요정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건배! 100억을 위하여! 늙은이 쫓아맨 기념으로 원샷!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뺏은 인감으로 땅을 금매로 넘겨 현금을 챙겼습니다. 세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에 들어온 수십억의 현금 따발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참에 차 벤츠로 바꿀까? 아니 포르쉐로 갈까? 마음대로 해. 우리 이제 재벌이야 재벌. 아, 총구석 땅 파던 노인네 구워 삼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며느리는 500만 원짜리 와인을 바닥에 쏟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술 한 방울이 어머니가 갯벌에서 흘린 피땀 한 방울보다 값지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밤은 화려했고 도덕이나 양심 따위는 개나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뒷골목.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린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후 그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차비가 있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소문날까가 동네 사람들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추워. 너무 춥다. 철수야, 밥은 먹었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아들 밥 걱정을 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눅눅한 빵 조각을 씹으며 그녀는 눈물 대신 빗물을 삼켰습니다. 100억 자산가였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며칠을 길에서 헤매던 김 여사를 걷어준 건 폐지를 줍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보증금 없는 월 15만 원짜리 쪽방에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밤이면 천장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병이 도져 몸져 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내 가슴이 타들어간다. 가슴을 주먹으로 쳐봐도 꽉 막힌 돌덩이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경찰 부른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그녀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그녀의 몸은 장작개비처럼 변해갔고 죽음의 그림자가 방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미정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김 여사의 밭 1000평과 맞바꾼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어머, 미정아, 너희 시어머니는 잘 계셔? 땅 판 돈 엄청나다며. 친구들이 부러운 듯 묻자 미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돈 두둑이 들여서 지금 세계 일주 가셨잖아. 노인네가 복도 많지. 나 같은 며느리 둔 덕에 호강하고. 세계 일주.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와 싸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세계 일주 운운하며 자신의 허영심을 채웠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까요? 인간의 탈을 쓴 그들의 만행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쪽방촌의 밤은 길고도 추웠습니다. 김 여사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내 식구가 오순도순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 지은아, 보고 싶다. 우리 막내딸, 밥은 먹고 다니니? 아들에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소식 끊긴 막내딸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차별하며 키웠던 딸들,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희생만 강요했던 그 딸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난 어미라서 벌을 받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이 감겼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쪽방촌 골목 어귀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점점 김 여사의 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다급한 목소리가 적막한 쪽방촌 볼덕으로 울렸습니다. 낡은 판잣집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빛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매, 막내딸 지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곰팡이 핀 벽지 아래에 쓰레기 더미처럼 구겨져 누워있는 노파였습니다. 뼈만 안상이 남은 몸, 헝클어진 백발. 지은은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게 우리 엄마일 리가. 엄마.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몸, 희미한 숨소리. 누구세요? 우리 지은이? 가물가물한 눈을 뜬 김 여사가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안상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야, 막내 지은이. 내가 늦어서 미안해. 대체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그녀의 절규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포효였습니다. 지은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VIP실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응급처치를 한 끝에 김 여사는 꼬박 이틀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하얀 천장과 푹신한 이불, 그리고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막내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저승이냐? 지은아, 너도 죽어서 여기 왔냐? 엄마, 무슨 소리야. 여기 병원이야. 엄마 살았어. 내가 살려냈어.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언니 옷을 물려 입던 꼬질꼬질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머릿결에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한 기운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그동안 어딨었냐? 연락도 안 되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미안해, 엄마. 나 공부하느라 그랬어. 엄마한테 짐되기 싫어서 성공해서 나타나려고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했어. 엄마, 나 변호사 됐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의 에이스야. 나 이제 돈 잘 벌어. 엄마 하나쯤은 여왕님처럼 모실 수 있어. 김 여사는 명함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글씨를 잘 모르는 그녀였지만 변호사라는 세 글자는 눈부시게 빛나 보였습니다. 변호사? 내 딸이 판검사 나으리들 한다는 그 변호사가 됐다고? 응, 엄마가 나 공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나 오기로 더 했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오빠만큼, 아니 오빠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어. 김 여사는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천덕꾸러기 취급했던 막내딸이 집안의 기둥이라던 장남을 벌인 어미를 구하러 온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김 여사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00억당 이야기, 아들의 거짓 부도, 인감도장, 그리고 문전박대당한 사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침대 시트가 찢어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다 엄마를 속여서 땅을 가로채고 엄마를 길바닥에 내버렸다는 거지? 지은아, 그래도 네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라.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지은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건 아들의 탐욕뿐 아니라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도 한몫했다는 것.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죄는 죄입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빠는 아들도 아니야. 그냥 범죄자야. 존속 유기, 사기, 횡령. 내가 아는 형법 조항만 10개가 넘게 적용돼. 지은은 창가로 가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엔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팀 소집해. 타겟은 내 친오빠 박철수, 그리고 그 처 강미정. 수화기 너머론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지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 재산 내역, 차명 계좌, 통화 기록,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서 가져와. 티끌 하나까지 털어서 법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감히 누굴 건드려? 내 엄마를 건드려! 전화를 끄는 지은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기다려. 내가 지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잘못 걸렸어. 나 이 바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로 통하는 거 몰랐지? 눈물을 닦아주던 막내딸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을 든 심판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통쾌한 복수극,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지은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오빠 철수의 계좌 흐름을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 이거 봐. 100억이 들어왔는데 벌써 3천을 썼어. 명품, 외제차, 도박, 돈을 물쓰듯 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야. 철수는 전형적인 졸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주변에 사기꾼들이 꼬였고 그는 더 큰 돈을 벌어 재벌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우린 그 욕심을 이용할 거야. 지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을 뺏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지인인 투자 전문가를 브로커로 위장시켜 오빠에게 접근시켰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극비정부입니다. 베트남 신도시 개발건인데 지금 투자하시면 3개월 뒤에 딱 300% 수익 확정입니다. 워낙 큰 건이라 최소 50억 이상만 맞습니다. 300%요? 그럼 50억 넣으면 150억이 된다고요? 철수와 미정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 땅 판 돈 70억이 남아있었지만 그 돈을 뻥튀기 할 생각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여보, 이거야. 이거 하면 우리 진짜 재벌 되는 거야. 강남 빌딩 살 수 있어. 그래, 질러.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의심? 그런 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보여준 가짜 서류들은 너무나 완벽했고 그들의 탐욕은 눈을 멀게 했으니까요. 그들은 그날 밤 남은 땅 판 돈과 대출까지 끌어모아 지은이 만든 유령회사 계좌로 몽땅 이체했습니다. 띵동! 입금 알림 소리와 함께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묶어두는 데 성공한 지은은 이제 마지막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들을 체포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 철수야, M이다. 아, 왜요 또? 저 지금 바빠요. 돈이 생겨 기고만장해진 철수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짜증을 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은이 적어준 대본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이 내 칠순 아니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다. 니들 말이 맞다. 어차피 니들 줄 돈인데. 네? 갑자기 무슨? 죽기 전에 화해하고 싶다. 그리고 장롱 밑에 숨겨둔 금괴랑 폐물 남은 게 좀 있는데 그것도 마저 가져가라. 내 생일잔치 크게 열 테니 그때 와서 받아가. 전화를 끊은 철수와 미정은 서로 마주보고 킬킬거렸습니다. 자기야, 들었어? 금괴가 있대. 노인네가 꼽을 쳐둔 게 더 있었나 봐. 그 봐, 내가 뭘 했어? 노인네들은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니까. 안 그래도 투자하느라 현금 없는데 잘 됐네. 그들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뼈조각 하나까지 뜯어먹으러 가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가서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금괴 챙겨서 오자고. 밥이나 제대로 먹으려나 몰라. 냄새나는 노인네들 퉁여서. 며느리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시골 노인들 기죽이고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 화려한 옷이 잠시 후 수위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디데이. 지은은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입구에는 김순자 여사 고희연, 칠순잔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은은 무대 중앙에 서서 텅 빈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및 커튼 뒤, 그리고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들, 모두 지은이 섭외한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어서 와, 오빠, 새언니. 여기가 너희들의 화려한 무덤이 될 거야. 지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신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호텔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와 미정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제가 이 잔치의 주인공 김순자 여사의 장남입니다. 어머, 분위기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이 아니라 우리 파티 같아. 그들은 하객으로 위장해 앉아있는 형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상석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 여사가 앉아있었고 그 옆에는 막내딸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두 사람 정말 화려하네? 야, 지윤아. 네가 웬일로 사회를 다 보냐?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근데 엄마 금괴는 어딨어? 들어오자마자 엄마 안부커녕 금괴부터 찾는 철수. 지은은 마이크를 꽉 쥐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금괴? 있지. 아주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어. 자, 그럼 어머니의 살아오신 날들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은의 큐사인과 함께 연회장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철수와 미정은 박수를 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건 어머니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매매 위임장, 위조 판명, 김순자 명의 도용 인감증명서, 강남 룸살롱 법인카드 사용 내역 3억 원, 필리핀 원정 도박 자금 이체 내역. 스크린을 가득 채운 건 그들이 지난 한 달간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저게 왜 저기 나와? 야, 박지은, 너 미쳤어? 당장 안 꺼? 철수가 삿재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핀 조명이 무대 위 지은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막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도 벌벌 떤다는 독중 변호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그리고 강미정 씨. 지은의 목소리가 호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신들을 어머니 김순자님에 대한 특수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존속 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뭐, 고발? 야, 내가 네 오빠야. 네가 변호사면 다야? 우리가 엄마 돈 좀 쓴 게 무슨 죄가 돼, 가족끼리. 철수가 발악하자 지은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100억 뺏고 엄마를 길바닥에 버린 게 가족이야? 아, 그리고 하나 더. 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전 재산 털어넣은 베트남 투자권, 그거 내가 만든 유령 회사야. 너희 70억 지금 전액 동결됐어. 너희는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 신세야. 축하해. 현행범이다. 체포해. 지은의 신호와 함께 하객으로 위장해 있던 형사들이 덮쳤습니다. 철수는 식탁포를 잡아당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들에게 단숨에 제압되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이거 놔! 나 박철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 좀 말려봐요. 우아 떨던 며느리 미정은 산발이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가씨, 아니 변호사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형사는 현수막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미정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변호사는 저기 계시네. 형사의 비웃음 섞인 미란다 고지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억 자산가 행세하던 그들의 손막에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차가운 은발찌가 채워졌습니다. 엄마, 나 감방 가기 싫어. 엄마가 좀 말려줘요. 아들 살려줘요. 철수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목이 터질 죄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달려와 내 새끼 놔줘라 했을 김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에게 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한복 치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 철수는 10년 전에 죽었다. 지금 끌려가는 놈은 내 등골을 빼먹고 나를 버린 괴물일 뿐이다. 어머니의 단호한 뒷모습, 그것은 철수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받아주던 유일한 안식처가 영원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잔치장은 아수장이 되었지만 지은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김 여사는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비통함, 하지만 그래야만 했던 단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내벙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장남 철수의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징역 7년, 사기깃 횡령, 존속 유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미정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어 3년형을 살고 있지요. 3028번, 면회 없다. 밥이나 먹어. 철수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한때 100억을 주무르며 재벌 흉내를 내던 그 손에는 이제 차가운 스텐밥 그릇과 단무지 한 조각만이 들려있을 뿐입니다. 어머니,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와주라. 그는 밤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이 차가운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비겁한 엉석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막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지은의 활약으로 오빠가 빼돌렸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되찾은 50억이 든 통장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돌산 파서 번 돈. 이제 엄마 마음대로 써.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지만 김 여사는 통장을 다시 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돈 욕심 없다. 이 돈 때문에 내 자식이 괴물이 됐고 형제가 내 피를 보았다. 징글징글하다. 김 여사는 펜을 들고 기부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되찾은 돈의 반은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나머지는 지은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은아, 너는 이 돈으로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 나처럼 억울한 노인네들 돕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다오.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지옥이었지만 손을 펴고 놓아버리자 비로소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 유채꽃 진짜 예쁘지? 아이고,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비행기도 타보고 이런 꽃 구경을 다 해보네. 제주도의 봄바람이 모녀의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지은은 바쁠 로퍼미를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엔 이제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죽어가던 안상한 노파는 사라지고 세련된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았다. 자식 농사 다 망치고 빈털터리로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막내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키워준 거지. 엄마, 나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두 사람은 유채꽃밭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돈으로 바른 효도가 아닌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진짜 효도. 김 여사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100억 땅보다 더 귀한 보물이 바로 내 품 안에 있다는 걸. 해가 뉘엿뉘엿 지는 바닷가 벤치. 김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애미가 미안하다. 응? 뭐가? 너 어릴 때 오빠만 챙기고 너는 참 취급해서 미안하다. 계란 프라이 하나도 안 주고 공부한다는 거 불 끄라고 구박하고 내가 미쳤었지. 그 귀한 걸 모르고. 어머니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지은의 응어리도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엄마, 나 다 잊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랑 더 많이 웃고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자. 알았지? 지은은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버린 그 손. 자식들을 위해 30년 동안 돌산을 파헤쳤던 위대한 손. 그 손은 이제 딸의 따뜻한 손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 했습니다. 100억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어머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돌산을 파지 않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예쁜 옷을 입고 노래교실을 다닙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험한 돌산을 읽었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이 눈부신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긴 수련이 아니었을까요?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 어머니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100억 땅과 어머니의 눈물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